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4월 말이네요. 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지도에 대해서 복습해보고 오늘 새로 지리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해 볼게요. 17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풍수지리에 대해서 배웠죠? 자, 풍수지리는 대지모사상, 즉 지모사상과 음양오행설이 결합해서 형성되었고요. 도읍지 선정과 배산임수 취락입지에 영향을 주었어요. 풍수지리는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역할도 중요시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했는데요. 풍수지리적 결함을 치유하거나 보완하는 비보풍수도 중시했습니다. 자, 배사님씨의 취락 입지는 명당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도 굉장히 유익한 곳이었는데요. 그 장점을 보면 마을 뒤에 사는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산 위에 있어 땔감 확보에도 유리하고 방어에도 유리했죠. 마을 앞에 있는 하천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며 하천 주변에는 평야가 있어 농업에도 유리했어요. 자, 지도를 보면요. 세계 지도에서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천화도가 있는데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국가 주도로 제작된 관찬 지도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지도의 중심에 중국인은 중화사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으로 큰 대륙이 바로 우리나라죠. 주체적인 국토의 인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국의 왼쪽으로는 인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다 표현되어 있고요. 당시에 유럽과 중국 모두 다 아메리카의 존재를 몰랐어요. 따라서 이 세계 지도에는 아메리카가 없습니다. 자, 천화도 갈게요. 천화도는 민간에서 제작된 관념적 세계 지도다. 즉 생각을 지도로 만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내가 아는 세계가 이렇고 그리고 안 가봤지만 이런 나라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세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것을 그린 관념적이다라고 합니다. 관념적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의 중심을 중국으로 여겼기 때문에 중화사상이 나타나고요. 전체적으로 지도가 동그랗죠. 그것은 하늘이 둥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땅은 대체로 네모지다고 해서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상이 나타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교적인 나라들이 막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교적 세계관이 나타나고 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지도 갈게요. 자, 우리나라 지도는 조선 전기와 후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전기와 중기는 뭐 비슷하니까 전기와 중기의 지도라고 할게요. 보면 팔도, 청도, 그리고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조선 방역지도 등이 있어요. 주로 국가의 지도로 편찬되었고요. 국가의 통치 및 행정적, 군사적 측면에서 그럴 필요에 따라 제작하였습니다. 자, 근데 보면 현재 남한에 해당하는 부분, 남부지방은 좀 그래도 제법 해안선이 비슷하죠. 선생님이 잘 안 보일까봐 그 저기 바깥쪽 외곽선을 지금 파란색으로 따라 그렸는데요.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삐뚤삐뚤해요. 자, 아무튼 남쪽은 좀 그래도 볼만한데 북부지방은 너무 많이 왜곡돼 있죠. 아무래도 그 산이 많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인구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반면 조선 후기 갈게요. 조선 후기는 실학의 영향으로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막 지도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발로 뛰면서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전부 종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죠. 과학적인 지도 제작 기술로 과학적인 지도가 만들어졌고요. 국가와 민간 양쪽에서 다양한 지도가 제작되었어요. 대표적인 지도로는 정상기의 동국 지도가 있는데 최초로 축척을 사용했죠. 백리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는 조선 최고의 지도예요. 기호, 즉 지도표를 사용했고 목판본이어서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분첩, 절첩식이어서 휴대가 간편하죠. 자, 그리고 지구 전후도라고 있는데요. 이건 세계 지도예요. 목판 인쇄본이죠. 경선과 위선이 사용돼 있고요. 그리고 둥근 지구로 지도 자체가 중국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식 세계관을 극복한 과학적인 지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지구 전후도도 최한기와 김종호가 만들었어요. 김종호가 이 목판본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대동여 지도를 좀 자세히 볼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지도죠? 보다시피 엄청나요. 자, 이게 3m 곱하기 7m가 넘어요. 자, 이렇게 큰 지도인데요.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노랗게 위에 동그라미 쳐진 게 그 수도 한양 있죠? 도읍을 좀 자세히 따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맨 아래가 제주도가 있잖아요. 자, 제주도 부분을 확대한 게 오른쪽인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제주도도 이렇게 자세해요. 그리고 각종 기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제주도 말고 쌤이 다른 데서 가져온 거 보세요. 자, 보면 먼저 오른쪽에 지도표가 있죠? 자, 지도표, 기호라고 했잖아요. 하나씩 볼게요. 고산성. 지금은 뭐 사용되지 않지만 과거 어느 시대 때인가 쌓아졌던 산성. 고진보. 진보는 전번에 쌤이 진을 치다 해서 진이라는 게 군사적 그 주둔지라고 했죠. 고 역시나 마찬가지의 군사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군사적인 장소들 이게 고진보고요. 현이라는 것은 그 중심지죠, 마을이죠. 그 관리들이 관리들의 관청이 있는 곳이에요. 고현 역시나 그 옛날에 이 지방 중심지가 있던 곳,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요. 유성이다라는 것은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구읍지, 현보다는 좀 더 작은 읍지, 옛날의 읍지였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동그라미 2개짜리 이렇게. 자, 방리, 쬐끄만한 마을, 동그라미, 능침, 그 왕이나 이런 묘죠. 봉수, 봉수대, 목소 이러면 그 목장이죠. 역시나 이 목소도 일반 목장이 아니라 국가의 말들이 키워지는 목장이에요. 창고, 창고도 세금을 모아두는 세금 창고예요. 국가 창고죠. 역참, 교통로상에 그 말 바꿔주는 데 있죠. 관리들이 그 공문서 전달하고 이렇게 말 타고 가다 보면 말이 지치잖아요. 그때 이렇게 역참해서 말을 바꿔서 탈 수 있어요. 보면 그 어사 있잖아요. 암행어사 이런 사람들이 마패 들고 다니죠. 그 마패를 딱 제시하게 되면 역참해서 말을 줄 수 있죠. 자, 진보 방어 기지고요. 성지 이러면 성 있죠. 근데 산에 있는 성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산성. 반면 산이 아니라 그냥 성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면 궐성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 지방 중심지가 있는 곳은 읍치. 성이 없으면 그냥 동그라미, 성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유성이라서 동그라미 2개짜리. 영하, 그러면 역시나 그 군사적 요충지예요. 정영, 수영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고 이순신 장군이 머물고 있던 곳은 전라 좌수영이죠. 수영. 알겠죠? 이렇게 군사적 요충지가 바로 영하예요. 그래서 군사적인 거에는 진보, 영하 둘 다 있어요. 자, 그럼 왼쪽에 볼게요. 지도. A라고 적어진 곳 찾았어요? A라고 적어진 곳에는 까만 네모인 창고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에 딱 들어가 있는 역참도 있죠. 그래서 A라는 곳은 교통이 되게 편리하나 보다. 대부분 창고는 옛날에 세금은 거의 배로 많이 수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가에 되게 많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말 바꿔 탈 수 있는 역참도 있고. 그죠? 자, C. 창고도 있고 강가에 있고 그죠? 자, A와 C는 둘 다 그 강이 2줄짜리인 강 있잖아요. 그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배를 타고 A에서 C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D는 2줄짜리 강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고 1줄짜리 강 옆에 있죠. 그래서 D 마을까지는 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줄짜리 강은 배가 다닐 수 없는 강이니까. D 마을은 동그라미 하나짜리, 즉 읍지인데 성이 없는 일반 읍지인 거죠. 무성의 읍지고요. 보면 D 마을 위쪽으로 도로 뻗어나가고 왼쪽, 오른쪽, 남쪽으로는 또 좀 있다가 또 2개로 갈라진 형태로 해서 D 마을은 되게 도로망이 되게 좋죠. 교통로가 되게 많아요. 자, D 마을에서 C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눈금을 보게 되면 대충 한 10리거리쯤 되는 것 같고요. 중간에 강을 건너야 되죠. 2줄짜리 강을 건너야지 C 마을을 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자, 오른쪽 아래 분첩, 절첩식은 이제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대동렬도 목판본 좀 보세요. 대단하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전국을? 자, 엄청납니다. 자, 이게 대동여지도고요. 다음 요거는 지구 전후도, 세계지도. 이걸 조선시대 때 만들었어요. 물론 이게 서양식 지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거긴 하죠. 그래서 서양식 지도의 대중적 보급이라는 뭐 의의가 있어요. 자, 이제 19쪽 고지리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문헌에 대해서요. 자, 지리지는 크게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즉 서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가에서 편찬하면 관찬지리지, 개인이 편찬하면 사찬지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서술의 규모에 따라서 전국지, 지방지, 읍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조선 전기는 주로 국가에서 통치를 위해서 통치에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만든 관찬 지리지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되게 유명한 거고요. 이 지리지들은 서술 방식이 백과사전식 서술이라고 해요. 자, 백과사전은 뭐 기역, 니은 순이든 A, B, C 순이든 되어 있지만 하나의 항목이 그 항목으로서 딱 끝나죠. 뒤에 있는 항목이 앞에 있는 것과 무슨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 편찬한 지리지는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뭐 연협, 토지, 인구, 물산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연협은 어떠하고 딱 끝. 그 지역에서 난 인물은 어떠하고 끝. 토지는 어떠하고 물산은 어떠하고 딱딱 끝나죠. 객관적인 정보를 딱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관리들이 어딘가 지방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지리지를 딱 펼쳐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을 딱 펼치면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게 연협, 인물, 산수, 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찬 지리지와 대비되는 사찬 지리지는 개인이 편찬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학자들인데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이 보통 지리지를 편찬을 했어요. 실학자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연구를 한 다음 이거를 이제 책으로 편찬을 한 거죠. 그래서 실학자들은 대부분 이게 설명식 기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소설 쓰듯이 혹은 논문 쓰듯이 이렇게 쫙 기술을 하죠. 따라서 광주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더라도 광주 부분만 딱 펼쳐가지고 순서대로 딱 이렇게 주제별로 딱 똑똑똑 끝나는 관찬지리지와 다르게 사찬지리지는 앞에 글과 뒷글이 서로 막 연관되어 있어서 앞에서부터 쫙 읽어가야 해요. 그리고 인과관계 같은 거 파악하기도 그래야 더 쉽죠. 대표적인 사찬지리지는요.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들어봤죠? 아방강역고 우리나라의 그 영역에 대해서 고찰을 한 건데요. 특히 고조선에서 발해, 즉 북방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조선의 그 경계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만주 지역, 저 넓은 만주 지역도 사실은 우리 민족의 무대였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권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요. 어떤 자료에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떠하다라든지 어떤 책에 있는 어떤 내용은 실제 잘못 기술되었다라든지 이렇게 오유도 수정하고 하면서 대단히 멋진 지도인데요. 이 외에도 신경준이 당시 조선의 도로를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술한 도로고 혹은 산수를 기술한 산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제에 맞게 지리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지리지 중에서 좀 우리 한국 지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이중환의 택리지입니다. 자, 택리지, 택한다, 마을을. 자, 택리, 마을을 택하는 책이 택리지예요. 이중환은 아버지가 이제 양반이었는데요.
강릉인가? 강릉의 그 원님으로 부임받아가지고 이렇게 전 가족이 이렇게 강릉을 가는데 백두대간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어찌나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고 울창하던지 3일 밤낮을 가면서도 해를 보기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사람이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귀향살이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귀향 다니면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택리지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귀향 가면서 어렸을 때 갔던 그 길을 다시 가게 됐는데 이제 산에 한치 굵기에 아무도 없더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유랑하는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 화전을 일구고 이러면서 나무를 다 이렇게 훼손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산에 나무가 없어지게 되자 비가 왔다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쓸려 내려온 토사가 강바닥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강의 수심은 점점 이 강바닥에 쌓이니까요. 물을 조금밖에 가둘 수 없죠. 강의 수심은 얕아지고 그러니까 매양 장마 때만 되면 강이 넘치고 비가 조금만 안 오면 또 강물이 말라버리고 이렇게 화전을 일구고 산림이 훼손되는 것이 장마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 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인간의 환경 훼손이 오히려 인간에게 어떻게 악영향으로 돌아왔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책 속에 막 들어있고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갯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퇴적으로 인해서 수심이 얕아지는 거 등등등 굉장히 많은 관찰을 담고 있어요. 자, 아무튼 택리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되는데요. 택리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택리지, 사민 총론, 팔도 총론, 복거 총론, 총론. 자, 총론은 마무리된 말이고요. 사민이라면 네 백성, 사농공상. 조선시대 네 백성, 네 계층이죠. 네 계층이 만들어지는 유래,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역할, 그리고 선비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등.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이렇게 산농공상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게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팔도총론은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8도의 그 특성들을 쭉 기술하고 있고요. 복고총론은 점칠복자에 거주하다 할 때 거자로 거주할 곳을 찾는다. 한마디로 살만한 곳을 찾는다. 선비들이 이런 조건이 있는 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구나 라는 것을 연구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택리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중환은요, 이 책을 만들면서 특별한 이름을 그 책에 붙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읽어보더니 이 책은 마을을 찾고자 하는 책이구나 라고 해서 택리지라는 이름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붙여줘서 택리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택리지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복고총론, 살만한 마을을 찾는 거. 이중환이 말했던 용어로는 가거지라고 해요. 거주할 만한 곳, 거주 가능, 자, 거주할 만한 땅을 찾는 거, 이걸 가거지라고 합니다. 자, 살만한 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어요. 자, 살만한 땅을 찾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게 택리지인데요. 이 택리지 선정에는 살만한 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 네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 가장 선비가 살만한 곳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리는 물이 나오는 형태, 수구, 산의 형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냐 가지고 살만한 땅을 찾아요. 흙의 색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지리는 풍수지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괜찮은 장소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생리. 생리가 이제 실학자적인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인데요. 생리라는 말은 생업에 유리한, 생업, 즉 경제적인 면이란 뜻이에요. 자, 생리는 생업에 대한 것으로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가 비옥한 거다. 다음에 두 번째는 물자의 교류가 활발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류할 수 있는 곳. 이곳이 생업, 즉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토지가 비옥한 것. 두 번째는 생업, 즉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맞바꾸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곳. 이곳이 생업에 유리한 곳이라고요. 자, 인심은 풍속에 대한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들어봤죠? 자, 그래서 풍속이 좋은 것 혹은 이 사람이 당파 싸움에 많이 휘말렸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그 당색 있죠? 어디에 무슨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뭐 노론, 소론 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서 가능하면 선비는 당색이 같은 곳에 집을 정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언급들도 있고요. 자, 산수는 경치예요. 현대적 의미로 봐서는 관광이죠. 그러니까 뭐 자손 만대 살아갈 만한 어떤 지형적인 조건, 이게 지리예요. 지리적인 조건이 있고 그런 곳에서 집을 딱 마련해서 살더라도 가끔 한 번씩 머리가 복잡할 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나절 거리 혹은 한나절 거리에 뭐 술잔을 띄우면서 시를 읊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경치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선비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가거지들이 어디가 있는가를 또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이래서 택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두 지리지 모두 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지만 만약 둘 중에 어떤 게 더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 있을까요? 둘 중에 좀 더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찬지리지겠죠. 예를 들면 정약용의 아방강요권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저 넓은 만주가 사실은 우리 민족의 무대였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자, 정약용의 택리지도 팔도 총론 같은 데서 팔도에 대해서 다 기술을 했대지만 자신이 경험한 것에 기초해서 어떤 지역에는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자신은 나름 객관적으로 적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의 의견엔 주관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과학적이고 뭐 실증적이고 고증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들 다 기본적으로 실학자들이 추구했던 바인 것 맞지만 그래도 주관적인 의견이 좀 더 들어있는 거 이게 사찬지리시겠죠? 자, 다음은 22쪽. 자, 22쪽은 근대 이후의 국토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식민사관을 심어주려고 했죠. 그래서 지리와 관련해서는 너희 한반도의 모양은 토끼 모양이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잡힐 수밖에 없지.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있어서 대륙 세력이 혹은 해양 세력이 세력을 확대할 때마다 너희 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어서 너희 나라는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 형세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어. 에휴, 우리 민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 민족은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김종호에 대한 위인전을 읽은 적이 있어요. 위인전을 읽었는데 위인전 내용이 뭐였냐면 아주 똘똘하게 생긴 남자애가 책을 딱 옆에 끼고 언덕 위에 올라서서 마을을 딱 보면서 이렇게 지도 그릴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지도를 만들어요. 뭐 백두산이라든가 산에 올라가고 직접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눈밭에 쓰러져서 죽을 뻔한 것을 막 사냥꾼이 구해주고 한 것도 여러 번 제주도를 가려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져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나무 위에 엎드려가지고 물에 둥둥둥 떠있는 사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섬지어 가느라고 죽을 뻔이 또 몇 번 이런 식으로 죽을 둥 살둥 딸 하나 있지만 시집도 못 보내고 돈도 없는 서민이 목판에다가 이렇게 막 있죠. 파가지고는 지도도 제작하고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그 김종호가 그 대단한 지도를 혼자 고생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붕괴하게 만들거든요. 뭐냐면 국가에서 이 지도를 보더니 이것 봐. 이 지도 속에는 봉수대의 위치도 있고 마을까지의 거리도 있고 어디에 성곽이 있는 도시인지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외적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어. 이거는 적을 이롭게 하는 지도잖아. 이러면서 얘를 막 대역죄 씌워가지고 결국은 옥에 가둔 다음에 대동여지도의 목 한 번을 다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참 김종호 대단하구나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김종호는 결국은 옥에 갇힌 다음에 병에 걸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읽고 났을 때 어때요? 화가 나죠. 에휴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노리고 만든 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그 위인전은요. 일제시대에 식민사관을 교묘하게 불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인전이었던 거죠. 김종호는 그렇게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전폭적인 지지에 따라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종호가 청구도도 만들고 대동여지도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지리지도 작성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참고했던 책들도 보게 되면 뭐 중국의 아주 희귀한 책들도 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목판본도 지금 현재도 다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얼토당토하는 전기를 읽었던 거죠.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 의해서 우리에게 식민사관을 심기 위한 그런 숙명론적인 국토관을 심어주려고 많이 신경을 썼어요.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새벽 종이 울렸네 이러면서 경제개발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만 발전하게 되면 자연재해라든가 아무튼 자연의 힘을 누를 수 있다. 인간이 자연 우위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강을 막아서 대규모 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뭄과 홍수를 예방해야지 간첩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국토를 넓히고 농경지를 넓혀야지 이렇게 많이 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때요?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너무 큰 댐은 결국 물을 가둬놓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수질 오염이 발생하게 되죠. 그 때문에 하류 지역은 강물이 너무 줄어들면서 강의 기본적인 유지도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하죠. 갯벌이 좁아지게 되면서 결국 해양 생태계도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인간은 지구를 파괴할 능력까지도 있을 수 있죠. 전 인류의 생명을 다 끊어놓을 만한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면서 잘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간이 자연을 바꿀 수 있지만 인간에게 유익한 형태로 바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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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게 돼. 인간이 자연 생태계에 혼자 똑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연 생태계 내에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바꿀 능력은 있지만 바꾸는 것에 아주 신중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생태학적 견해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자연과 조화롭게 자연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토관도 지금 이렇게 막 변해 왔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9쪽. 자, 고문헌에 나타난 국토 간의 변화. 자, 국가 주도를 편찬한 관찬지리지와 개인 제작한 사찬지리지가 있는데, 관찬지리지는 국가 통치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청의 주도로 방대한 규모의 전국 지리지가 편찬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시기의 관찬 지리지는 통치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연협, 토지, 호구, 성시, 인물, 물산 등의 항목별로 묶어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하였죠.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대표적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실학자들이 국토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사찬 지리지를 많이 편찬했고요. 사찬 지리지는 특정 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해서 설명식으로 기술한 서술 방식이 특징이죠. 자, 대표적인 지리지로는 이중환의 택리지, 신경준의 도로고 산소고,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김종호의 대동지지 등이 있어요. 특히 택리지는 조선 팔도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했다는 특징이 있죠. 자, 아래에 지리가 답이다의 택리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확대해놨죠. 보세요. 택리지의 복고총론. 복고총론은 사람이 살만한 땅인 가거지를 선정하는 건데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 네 가지 요소로 설명한 거예요. 지리가 좋은 곳은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 생리가 좋은 곳은 비옥한 땅과 물자기의 편리성 등 경제적으로 유리한 특성을 갖춘 지역, 인심이 좋은 곳은 당쟁이 없고 인심이 순박한 지역, 산수는 경치가 좋아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지역, 이런 걸 뜻하는 거지. 자, 이중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산계와 수계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1쪽의 자료 9번을 보면 관찬지리지와 사찬지리지를 비교해 놨지요. 그래서 관찬지리지는 백과사전식 기술, 이런 걸 백과사전식 기술이라고 해요. 자, 오른쪽에 사찬지리지는 설명식 기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22쪽. 근대 이후의 국토관에 대해서, 자,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침략을 하기 위한 그 식민사관을 심기 위한 국토관을 심고자 했죠. 왜곡된 국토관이요. 자, 산업화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간 우위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토를 대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국토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태지향적 국토관이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생태지향적인 국토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물고기가 막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특히 그 공단이 많이 있는 울산 있죠? 태화강에서 이런 일 되게 자주 있었는데 이 강을 정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으로 지금은 오른쪽처럼 이렇게나 깨끗해졌네요. 자, 그래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개발 방식을 추구해야겠죠? 오늘은 다른 날보다 내용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질이 더 좋죠. 그전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파일을 올리고 싶어서 용량을 되게 작게 잡았어요. 그래서 화질을 막 뚝 떨쳤죠. 그런데 용량을 작게 잡아도 자꾸 파일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차피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 시켜야겠다. 이렇게 포기하다 보니까 그냥 용량을 좀 키웠습니다. 더 나은가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리정보와 지역조사에 대해서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23쪽에 지리정보는 어떤 게 있고 이걸 분석하기 위한 방식에는 뭐가 있고 지역조사는 순서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